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 중간고사 파트 첫 번째 거에서 생물의 특성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크게 6가지 생물의 특성을 배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생물의 특성은 이게 세포로 구성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면서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조적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로 나타내면 그 단위가 뭐예요? 세포죠. 네. 그래서 그게 구조적으로 단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형물이 있어요. 그럼 이 조형물을 작게 쪼개보면 이 조형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 벽돌이나 아니면 뭐 콘크리트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는 생물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능적인 의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세포 내에서도 생명 활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 자체도 마치 이게 비생물처럼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생물처럼 이 세포 자체도 뭐 소기관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차피 뒤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게 핵이 뭐예요? 중심. 그쵸, 핵이 중심이죠. DNA. 그쵸, 얘가 정의가 뭐냐면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포 소기관. 자, 그러면 이 세포 소기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을 생각해봐요. 사람은 세포가 있죠. 네. 사람 세포 내에서, 사람 몸 내에서 세포가 모이면 뭐가 형성돼요? 조직. 맞아요. 조직이 형성되죠. 그리고 이 조직이 모이면 뭐가 형성될까요? 기관. 기관이 형성돼요.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개체가 형성되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조직계를 가져요? 기관계를 가져요? 맞죠? 기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추가로 여기서 기관계까지를 가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범위에서 기관계들에 속하는 뭐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이런 것들을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을 가지는데 이 세포 소기관에서 얘기하는 기관과 이 기관이 똑같아요. 즉 우리가 세포 소기관의 정의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게 한 세포라는 것 자체가 비생물이 아니고 결국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세포 안에는 마치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핵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도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뒤에 이제 엽록체랑 비교할 때 그림 한 번 더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동그랗고 길쭉한 구조 안에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는 막이 한 번 더 형성된 구조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아예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를 그림으로 줘놓고 이게 각각 뭔지를 물어보는 것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걔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핵이라고 하는 것도 가집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심장이랑 간 생각해봐요. 심장이랑 간이 합쳐져 있나요? 아니요. 구분되어 있죠. 그럼 얘들은 어쨌든 내가 3차원적으로 얘들을 구분하려면 막으로 쌓여서 얘들이 서로 다르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세포 소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막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핵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핵을 구분하고 있는 이 경계선 있죠. 얘가 뭐냐면 핵막인 거예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막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사람 같은 경우는 기관이 꽉꽉 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자체가 약간 슬라임처럼 세포 내에 액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3차원적인 거라고 생각해보면 세포 내에는 세포 소기관이 있죠. 근데 세포 아니긴 하지만 세포 소기관은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렇게 세포 소기관들을 제외한 이 연한 노란색 부분들 자체를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포질의 정의는 뭐냐면요. 세포 내 공간이에요. 근데 세포 내 공간인데 얘들은 소기관을 제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즉 소기관을 제외한 모든 세포 내 공간을 통틀어서 세포질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뭐 세포질이 뭐냐 이런 거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얘들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기능적 단위다라는 것은 얘들 자체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포 내에서도 핵은 유전물질을 저장하고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담당하는 등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제 각각의 세포로 구성된다라는 특징 내에서 생명체를 한 번 더 구분한 게 있어요. 보시면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 중에서 세포 여러 개로 구성되는 건 뭘까요? 다세포겠죠. 그럼 사람은 단세포일까요? 다세포일까요? 당연히 다세포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 사람은 이러한 구성 체계를 가진다라고 배웠는데 이미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가 세포 여러 개, 그래서 조직 여러 개, 기관 여러 개로 구성되는 개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당연하게도 다세포 생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메바, 집신벌레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예시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메바, 집신벌레는 단세포 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 단세포 생물은 그럼 기관이 있을까요? 단세포 생물. 기관이요? 네. 있어요? 그러면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모여서 형성되는 조직이 있을까요? 그러면 조직이 모여서 형성되는 기관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서는 사실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꼬아서 낸다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써둘게요. 얘들은 조직 없어요. 기관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포 한 개가 곧 개체 한 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세포가 모여서 형성되는 조직이 모여서 형성되는 기관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된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보면 단세포 생물의 세포 분열은 곧 자손을 번식시키는 생식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치고 이렇게 써둘게요. 여기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을 곧 얘기합니다. 체세포 분열. 자, 그리고 그다음에 다세포 생물 한번 볼게요.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또 여러 조직이 모여서 특정 기능을 하는 기관을 이루고요. 그 다음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몸의 구성 단계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 두 가지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여기 이렇게 별표 치고 하나 써둘게요.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필기해드릴 건데 우리가 혈액은 세포일까요? 조직일까요? 기관일까요? 백혈구. 그쵸. 혈액 구성 성분이 백혈구. 근데 걔가 조직일까지. 적혈구. 혈소판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쓸게요. 혈액은 뭐냐면 조직이에요. 이게 되게 기관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입니다. 왜 조직이냐면요. 혈액의 구성 성분은 크게 혈구랑 혈장 성분이에요. 이 혈장 성분은 뭐냐면요. 이게 액체 성분이거든요. 혈구가 뭐냐면 얘가 중요해요. 혈구가 세포 성분이에요. 그럼 봐봐요. 우리 지금 혈액의 구성 성분은 세포 성분과 액체 성분입니다. 즉 서로 다른 세포들이 결합돼서 혈액처럼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액은 세포가 모인 거예요? 조직이 모인 거예요? 세포가 모인 거죠. 그래서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배울 거니까 혈구 세 가지는 뭐로 구성되냐면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 혈소판으로 구성됐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혈구라고 하는 것의 구성 성분이고, 그래서 혈액은 결론이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조직의 종류도 배웠거든요. 결합조직, 상피조직 이런 것들도 배웠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우리가 혈액은 그냥 결합조직이다 이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방금 우리가 단세포의 생물은 단세포 생물의 세포 분열은 곧 자손을 번식시키는 생식이다 라고 썼잖아요. 근데 밑에다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썼죠. 그럼 이 체가 한자로 무슨 체자일까요? 체. 맞아요. 몸체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유전할 때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왜 체세포 분열이 갑자기 나오는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결론이 우리가 하는 세포 분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체세포 분열이 있어요. 두 번째, 생식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봐요. 우리 이따 뒤에서도 또 배울 건데 우리가 아기가 있고 성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기가 커서 성인이 됐거든요. 그럼 과연 서로 다른 개체일까요? 아니요, 같은 개체죠. 근데 아기랑 성인을 비교를 해보면 몸집이 같나요? 아니요. 다르죠. 누가 더 커요? 성인이 당연히 더 크죠. 즉 우리가 아기에서 성인으로 된다는 것은 얘들이 생장 과정을 겪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생장 과정을 겪으면 당연하게도 몸집이 커지면서 얘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가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이 세포 수가 단순하게 늘어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게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포 수를 늘린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세포 수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죽이 한 덩이가 있어요. 이 반죽 한 덩이를 그냥 쪼개요. 그럼 몇 덩이가 돼요? 두 덩이가 되죠. 근데 내가 그냥 반죽 하나를 반으로 쪼갠다면 한 덩이의 크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일정해요? 지금 여기서 반죽 한 덩이가 있었어요. 내가 이걸 반으로 쪼갰어요. 네. 두 덩이가 됐죠. 그럼 이제 두 덩이가 된 것 중 이 한 덩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처음에 있었던 크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지죠.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떤 세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세포를 무턱대고 세포 수를 늘리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반으로 쪼갰어요. 그럼 이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세포가 무한대분의 1, 0으로 수렴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얘들을 목표가 내가 똑같은 모양의 반죽을 2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랑 똑같은 반죽을 하나 더 합치면 되죠. 잘 섞은 다음에 반으로 쪼개잖아요. 그럼 처음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모양 2개가 만들어지겠죠. 즉 결론은 내가 반으로 쪼갤 거면 그 전에 2배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어야지 반으로 나누어도 똑같은 양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냐면 얘들은 세포수를 늘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를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한 번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되려면 분열을 몇 번 해야 될까요? 내가 똑같은 거 한 덩이를 더 붙였어요. 이 덩어리를 처음 있었던 모양이랑 똑같이 가려면 몇 번 쪼개야 돼요? 그쵸, 한 번 쪼개야 되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 복제 한 번, 분열 한 번을 해요. 그럼 복제 한 번, 분열 한 번을 하면 처음 세포에서 똑같은 모양이 몇 개 만들어질까요? 한 번 분열시키면? 그쵸, 2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정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냐면 처음 이제 모세포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분열시키는 처음 기준을 모세포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딸세포랑 비교를 할 때 모세포랑 딸세포가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끔 가기 위해서 얘들은 복제 한 번에 분열 한 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할 건데 헷갈리면 이렇게 써줄게요. 복제 한 번에 분열 한 번을 해서 딸세포가 몇 개 생긴다? 분열 한 번이니까? 2개. 그쵸. 딸세포가 2개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거고요. 그럼 단세포 생물에서 왜 체세포 분열이냐면 단세포 생물은 지금 이 하나가 곧 개체 하나잖아요. 그래서 복제한 다음에 쪼개면 개체가 이제 한 마리, 2마리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에서는 복제 한 번 해서 분열 한 번 한 다음에 똑같은 구성물질의 세포가 2개 형성되는 것이 곧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생식세포 분열은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식세포가 뭔지부터 이해를 하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생식세포 종류는 2가지입니다. 정자랑 난자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떤 자손이 태어나려면 남자만 있으면 돼요?
여자만 있으면 돼요? 결국에는 정자랑 난자랑 합쳐져서 수정란이 되고 그래서 개체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어쨌든 체세포 분열을 왜 하냐면 내가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를 늘리고 싶어서 계속 반으로 쪼갠다면 언젠가는 DNA도 아예 없고 세포 개수 크기도 너무 작은 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비정상적이죠. 그럼 생식세포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정자가 얘가 염색체를 우리 사람이 46개 가지고 있거든요. 난자도 염색체를 46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둘이 합쳐져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은 염색체 몇 개짜리예요? 46, 46이 합쳐졌어요. 92개짜리죠. 그럼 봐봐요. 또 이 염색체 92짜리인 사람이 염색체 46짜리인 사람과 결혼했어요. 합쳐져서 138이 돼요. 이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염색체 수 몇 개 돼요? 무한대가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모든 생명체들,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들은 염색체를 46개를 가져요. 근데 염색체 46개를 가지는 과정은 엄마랑 아빠랑, 즉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엄마가 자손을 형성할 때, 즉 난자 안에는 염색체가 23개가 있어요. 아빠도 23개가 있습니다. 합쳐져서 46개짜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 있는 태어난 개체의 염색체 수랑 엄마, 아빠가 각각 준 정자, 난자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는 서로 같나요? 뭐가 더 절반이에요? 그쵸. 엄마, 아빠가 준 게 절반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정자, 난자는 우리 사람이 갖는 세포, 사람이 갖는 DNA의 절반만큼을 가져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전체 1이라고 친다면 2분의 1을 형성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요. 얘가 세포가 하나 있어요. 자, 복제를 한번 해요. 만약에 분열을 한 번 하면 처음 있었던 이 세포랑 비교할 때 DNA 상대량이 같나요? 다른가요? 분열을 한 번 한다면 같죠. 복제 한 번에 분열 한 번 했으니까. 근데 우리 목표는 뭐냐면요. 1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2분의 1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을 만들려면 복제 한 번 하고 분열을 몇 번 해야 될까요? 분열을? 그쵸. 2번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분열이라고 하는 게 나누기 2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얘들은 복제 한 번에 분열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있었던 세포에 비해서 절반만큼의 DNA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는 뭐냐면 얘들은 세포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자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절반만큼의 DNA 상대량을 갖는 세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손 형성을 위해서 절반만큼의 DNA 상대량을 갖는 세포를 만든다.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복제 몇 번 할까요? 맞아요. 복제 한 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열은 몇 번 할까요? 맞아요. 분열 2번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반이 뭐예요? 저기 절반의 DNA 상대량. DNA 상대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 선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땐 당황하지 말고 체세포 분열은 그냥 세포수를 늘리는 거. 생식세포 분열은 자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절반만큼을 가지는 세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면 물질대사가 나요. 물질대사 우리 어차피 2단원에서 또 배우죠. 물질대사의 정의는 뭐냐면요. 얘들 전제가 중요해요. 생명체 내에서의 별표 한 번만 그어둡시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물은 물질대사를 통해 몸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을 유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몸에 필요한 물질, 에너지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물질대사에는 3가지 특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3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는 밑줄 그을게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럼 출은 뭐예요?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그쵸, 나가는 거죠. 입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를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냐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곧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에너지 대사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거 물질 대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밑줄 그을게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해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소는 탄단지 중에 뭐로 구성될까요? 맞아요. 얘는 단백질로 구성돼요. 그리고 생체 촉매라는 것에서 촉은 빠르게 하는 걸까요? 느리게 하는 걸까요?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체 촉매의 정의는 뭐냐면요. 얘들은 생명체 내에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말이 촉매이지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반응이 못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효소의 결핍은 곧 이제 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인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단백질 생각해봐요. 우리 고기 먹는 것도 단백질이죠. 네. 여러분들 고기를 구우면 고기가 처음에 있었던 그 빨간색 모습이랑 같나요? 아니에요. 달라지죠. 그리고 얘네들 만져보면 처음에는 말랑말랑하다가 구우면 딱딱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의 특성은 뭐냐면요. 단백질의 특성은 얘들이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변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가 과연 100도씨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나죠. 왜냐면 우리 사람이 몸이 100도씨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깨꼬닥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상호 보완적인 건데 우리가 체온을 항상 유지하고자 하잖아요. 체온을 왜 유지할까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 맞아요. 단백질이 변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뭐 약 37.5도씨로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체온을 유지를 해서 효소가 변성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소는 열에 약한 단백질이니까요. 그리고 또 상호 보완적인 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소시킨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연료를 불태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불태운다라는 행위는 높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예요? 굉장히 높은 온도잖아요? 근데 사람 몸은 어때요? 지금 막 불타는 상황에 비교하면은 저 37.5도씨는 높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 그쵸. 낮은 온도죠. 그럼 낮은 온도에서도 우리 몸에서는 물질 대사가 다 일어나거든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효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효소 덕분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체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낮은 온도에서도 물질 대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했던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체온 유지를 통해서 37.5도씨라는 낮은 온도를 통해 효소를 유지시킵니다. 효소가 변성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효소가 변성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37.5도씨라고 하는 낮은 온도에서도 정상적으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체온이 올라가면 최악인 거죠. 체온이 올라가서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해요.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물질 대사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 궁금한 게 있네요. 그러면 생체 촉매인 효소니까 이 물질 대사 과정을 빠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효소가 없으면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얘가 이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방금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효소가 없다면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효소는 촉매라고 했잖아요. 빠르게 해준다고 했죠. 근데 이 효소가 없다면 반응이 일어나긴 해요. 거의 안 일어나는. 맞아요. 너무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반응이 다 일어나기 전에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정상적인 케이스에서는 반응이 사실 거의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결론은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효소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요. 효소 종류는 뭐 합성 효소도 있고요. 분해 효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효소인지 효소 이름까지는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결론은 뭐냐면요.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물질 대사에서 함께 동반되는 것은 무조건 효소가 같이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체 촉매인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도에 굉장히 약하다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뒤에서 배울 거지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자, 그럼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던 게 감정이 동화돼요. 그럼 나랑 똑같은 감정 가진 사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화는 합성이에요. 합성은 크기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얘는 크기가 증가한다는 게 어떤 물질 차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즉 어떤 작은 물질이 되게 큰 물질 하나로 바뀌는 게 동화작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들의 크기가 곧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면 얘들은 에너지가 한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럼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얘들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들어온다를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에너지 흡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물리에서 많이 배운 게 뭐 우리 에너지가 여러 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에너지 형태로 설명을 한다면 얘들은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그럼 반대겠죠. 얘들은 에너지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방출하겠죠. 왜 방출하냐면 얘들은 일단 크기가 작아져요. 자, 그럼 지금 얘들 물질의 크기가 곧 에너지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에너지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에너지 방출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열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양의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방출된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심화로 그럼 보시면 좋은 게 내가 만약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화작용이 일어나야 될까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봐봐요. 우리 목적은 뭐냐면 에너지죠. 우리가 그쵸. 물질이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 저장소라고 생각해봐요. 동화작용은 에너지 저장소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니까요. 이화작용은 어때요? 에너지가 나가죠.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있었던 물질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화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시면요. 소화, 세포호흡 나와 있죠. 세포호흡 정의가 우리 이제 뒤에서 그때 심화로 쭉 봤었던 게 얘들이 결론이 에너지를 ATP에 저장하는 행위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내가 만약에 ATP를 소모해요. 그럼 ATP 소모해서 뭐가 돼요? 얘가? 맞아요. ADP가 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화작용은 대부분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 행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동화작용과 이화작용하고 어차피 이게 또 뒤에서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때 더 심화로 일단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혹시 헷갈리는 거 있는 분 있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 있어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요. 생물은 빛, 온도, 소리, 접촉 등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시각, 촉각, 후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각이면서 자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한 거예요? 그쵸, 빛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는 잎이 잎에 물체가 닿았대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잎이 물체에 닿는 것을 인지하는 접촉에 의해서 잎을 접었다라는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빛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네 번째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동공반사잖아요. 지금 고양이가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다라는 것은 동공반사입니다.
그럼 이 동공반사는 항상성이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항상성이라고 하면 틀린 선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문제에서 나오면 동공반사는 항상성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성이 아니다 라는 거 한 번만 더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만 보면요. 그럼 왜 고양이가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질까요? 햇빛량이 많아. 맞아요. 햇빛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사실 항상성 느낌이랑 비슷한데 사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거 있죠. 이게 우리 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눈이 까만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외국인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죠. 외국인 눈이 이렇다고 생각해볼게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검은색 부분이 뭐냐면 이게 동공이에요. 동공은 뭐냐면 공이 구멍할 때 공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정의가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그리고 홍채는 뭐냐면요. 홍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홍채는 뭐냐면요. 홍채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홍채를 움직여서 우리가 동공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고양이가 밝은 곳에 갔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빛의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근데 우리는 일정한 양의 빛만 들어오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빛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동공을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되죠.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여기서 크기를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당겨야 될까요? 밀어야 될까요? 밀어야 되죠. 지금 이게 근육이 하나하나 이 구멍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구멍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구멍 안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야지만 동공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추가로 하나만 써주시면요. 동공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홍채가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홍채가 이완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홍채가 이완해서 작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두운 곳에 갔어요. 그럼 빛의 양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동공 크기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되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동공의 크기가 커져요. 그럼 우리 안으로 잡아 당겨야 돼요? 밀어야 돼요? 그쵸, 잡아 당겨야 되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홍채가 수축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홍채가 수축해서 동공이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빛의 양을 우리가 일정하게 조절하고 싶기 때문에 동공 크기를 조절하거든요. 근데 동공은 빛이 많은 곳에 가면 작아지겠죠. 근데 홍채는 그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완이 커진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동공반사 같은 경우는 항상성 유지가 아니고 얘들 같은 경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 정도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보시면 항상성 있어요. 자, 항상성은 정의가 뭐냐면 얘들은 내부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해서 밑줄 그을게요. 체온, 삼투압, 혈당량과 같은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온, 삼투압, 혈당량과 같은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마 시험 범위가 1단, 2번 중간고사 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학교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근육 파트랑 그 신경 전도 파트. 청량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휘봉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체온은 뭐 아실 거고 혈당량도 아실 거예요. 삼투압은 정확하게 뭘까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 맞아요. 뭐가? 삼투가 뭐예요? 높은 거. 맞아요. 그럼 삼투는 뭐가 이동할까요? 맞아요. 물이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삼투압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세포는 세포 소기관만 존재한다. 내부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약간 슬라임처럼 여기 안이 다 세포액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다 액체로 차 있어요. 세포 소기관 제외하고는. 근데 삼투의 정의는 뭐냐면요. 삼투라는 거는 얘들은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로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컵에다가 여기에 라면 스프를 하나 넣고요. 라면 스프 2개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500ml, 물을 또 500ml 넣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만약에 농도가 같아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라면 스프 양을 조절하고 싶어요. 그럼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이라고 생각한다면 라면 스프가 2번에서 1번 쪽으로 가야 돼요? 1번에서 2번 쪽으로 가야 돼요? 농도가 같아지고 싶으면? 그쵸? 2번에서 1번으로 라면 스프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3투의 정의는 뭐냐면 물질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이동을 못하니까 물이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1번, 2번이 농도가 같아지려면 물은 1번에서 2번 쪽으로 가야 돼요? 2번에서 1번 쪽으로 가야 돼요? 그쵸? 1번에서 2번 쪽으로 가야 되죠. 즉 3투는 특징이 뭐냐면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이 있다면 물이 어디서 이동하냐면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혹시 능동수송 이런 거 배우면서 이동 같은 거를 조금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쟤는 만약에 물이 이동하지 않고 스프라고 하는 용질이 이동한다면 2번에서 1번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3투의 정의는 뭐냐면요. 물이 이동을 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투의 정의는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는 거고요.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거든요. 그럼 아까 세포의 특성을 보면 왜 물이 이동하는지 보입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아까 세포 안에 핵도 존재하고요. 뭐 미토콘드리아도 존재하고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핵이 움직여요. 말이 돼야 안 돼요? 핵이 왔다 갔다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세포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몸에서 존재를 하면서 얘들이 각각에 대해서 외부랑 상응하면서 3투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세포가 있었는데 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혈장 농도가 상대적으로 진해져요, 연해져요? 진해지죠. 그럼 소금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혈장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가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세포 안은 지금 농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 지금 세포 내에서 물이 빠져나갈까요? 들어올까요? 빠져나가겠죠. 그럼 세포가 쪼글쪼글해지겠죠. 자, 반대로 내가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물을 진짜 한 번에 뭐 4리터 정도 먹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는 게 어디 쪽이에요? 세포 안일까요? 밖일까요? 자, 농도가 높아지는 거. 세포 안. 그쵸? 세포 안이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될 거고 세포 밖은 저농도가 되겠죠.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까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터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적혈구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얘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 중독이라고 해서 실제로 죽은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의 혈장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포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더울 때 내가 땀을 흘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얘는 뭘 유지하고자 할까요? 그쵸, 체온이죠. 체온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늘어난다. 얘는 삼투압일까요? 혈당량일까요? 그쵸, 여기 가로치고 써줄게요. 얘들은 삼투압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삼투압 유지 현상이고요. 자, 그러면 혈당량은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호르몬 기억나시나요? 혈당량 하면 콜레스테롤? 당뇨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얘가 인슐린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파트에서는 안 나올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내가 밥을 먹은 후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했다. 자, 그럼 밥을 먹는 행위는 혈당량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그쵸. 얘는 혈당량을 높여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했대요. 그럼 인슐린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은 혈당량이 높아졌으니까 지금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요. 발생과 생장 있어요. 자, 얘가 되게 중요한데 발생에서는 여기 전제 하나만 해줄게요. 다세포 생물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장도 다세포 생물에서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정의를 한번 볼게요. 발생의 정의는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수를 늘리고 조직 기관이 형성되면서 완전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 아까 봤던 게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여러 개 되는 순간 과연 개체가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죠. 세포수가 여러 개가 되는 순간 그냥 자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발생과 생장은 반드시 다세포 생물에서만 전제되는 생명의 특성이에요. 다세포 생물에서만 전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아메바는 발생과 생장을 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개구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정란 보고 개구리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애기 개구리가 있으면 걔가 덜 자랐다 뿐이지 개구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발생은 처음에 있었던 수정란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어떤 개체라고 할 때까지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발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요. 사람은 수정란 단계에서 배아라는 것으로 되거든요. 배아에서 태아 단계로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신생아가 되잖아요. 신생아가 돼서 딱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태어났을 때는 지금 얘가 발생 단계까지 겪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발생 단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생아가 커서 뭐 유치원생이 되고 초딩이 되고 뭐 대학생이 되고 점점점 성인까지 됐어요. 그럼 지금 2단계까지가 이제 생장 단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궁금한데요. 신생아까지도 발생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태아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네. 태아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개체까지 되는 게 딱 발생까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배아 줄기세포 이런 거 들어봤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아 줄기세포가 왜 논란이냐면 봐봐요. 우리 지금 태아까지가 어쨌든 약간 지금 태아란 신생아랑 그냥 합쳐서 얘들이 딱 완벽한 발생 단계까지 갔을 때가 개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그 관점으로 보면 배아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 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잖아요. 그래서 배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 넘어가기의 전 단계여서 여기서 조금만 더 발달 과정을 거치면 뭐 치아, 눈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눈을 뭐 잃었어요. 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눈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한테서 받아오면 또 그게 불법이죠. 그래서 배아 단계에서 눈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이용을 해서 이걸 눈으로 발달시키는 거예요. 어떤 배아 단계의 세포를 이용해서 눈으로 발달시킨 다음에 내 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게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되게 논란거리가 많죠. 왜냐하면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사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포잖아요. 네. 이걸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심화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거 보면요. 생장과 성장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생명체의 특성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생장만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죽순과 석순의 차이점이거든요. 죽순은 생명체예요. 생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석순은 비생물입니다. 성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석순은 보면 얘가 자라나는 과정이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걸까요? 석순은 비생물.
그럼 세포수가 늘어날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비생물적인 요소들이 증가하면서 구성물질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석순이랑 비교할 때 죽순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포수를 늘리면서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5번은 보면 생식과 유전이 나와요. 생식의 정의는 뭐냐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즉 얘는 생식은 어떻게 설명되냐면 부모와 자손 두 관계로 설명이 돼요. 부모에 의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봤었던 아메바, 집신벌레 얘들 같은 경우는 과연 생식을 할까요? 자손을 만들까요? 자, 생각해봐요. 아메바, 집신벌레 자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안 만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이유는 얘가 세포수를 늘리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식을 하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무성생식을 해요. 무성생식이란 얘기는 성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나 하나가 있으면 나 하나를 복제해서 쪼갠 다음에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그럼 뭘 하냐면 유성생식을 하죠. 그래서 유성생식의 특징은 뭐냐면요. 암수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암수가 만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생식세포의 만남으로 개체가 태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식은 방금 자손을 만드는 현상이고요. 그럼 자손을 만든다라고 하면 두 가지 단계가 설명되죠. 부모 있고요, 자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유전은 그거랑 비슷한데 유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게요. 얘들 같은 경우는 다세대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 외할머니 있을 거고 외할머니 올라가면 증조 외할머니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개체의 전반적인 세대들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들을 봤더니 결론은 뭐냐면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부모 자손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볼 때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한테 쭉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가 있습니다. 자, 적응과 진화는 약간 비슷한데 결론은 적응이라는 것이 진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1 때 뭐 배웠어요? 적응과 진화. 그쵸? 다윈의 뭐 배웠어요? 진화. 다윈의 진화론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배웠죠. 그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식 환경에 적합하도록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변하는 현상이고요. 진화는 반드시 전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져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얘들은 거의 세트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적응과 진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요. 가랑이벌레랑 선인장이 나와 있는데 먼저 가랑이벌레는 주변 잎과 비슷하게 변하면서 몸을 보호합니다.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수분 손실을 줄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가랑이벌레랑 선인장이 처음부터 이런 형태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얘들이 오랜 시간 지금 변화를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 큰 땅 핀치랑 딱따구리 핀치가 있는데 처음에는 핀치들이 한 종류였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왼쪽에 생물의 특성 구분이 나와 있는데 얘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특성들 보면서 우리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세포로 구성된다는 나 한 사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한 사람으로 세포로 구성된다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있죠. 있죠? 세포로 구성되죠. 그리고 봐봐요. 물질 대사는 나 한 사람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한 개체로 설명할 수 있죠. 한 개체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봐봐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은 한 개체로 설명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한 개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한다. 나로 설명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봐봐요. 발생과 생자. 내가 수정란에서 발생해서 사람이 된 다음에 성인이 되었다. 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다음 봐봐요. 생식과 유전. 나 혼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윗사람이 필요한가요? 맞아요. 윗사람이 필요하죠. 즉 설명하려면 나의 엄마 아빠 또는 나의 자손의 두 개체들 사이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봐요. 적응과 진화. 나 혼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게 생물의 특성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4가지 특성들 있죠. 얘들은 하나의 생물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특성이에요. 한 개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나 한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죠. 결국 얘들의 목표는 생명의 연속성, 부모, 자손이 존재함으로써 이 유전자를 계속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개체 유지 현상과 종족 유지 현상으로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15분부터 진행할게요.